지금 처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코로나 우울이 무엇인지, 또 코로나 우울과 관련된 이유라든지 그 위험한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또 도움이 되는 유튜브라든지 이제 강의 사이트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코로나 우울이 생기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겪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뭐 방법들, 그리고 또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분들의 이제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을 만약에 찾아가야 되겠다 했을 때 정신과에서 어떻게 이제 이 치료들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좀 가장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것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일단은 정신 건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정신과에서 실제로 이제 진료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건강은 예전에 제가 학생 때는 이 정신 질환이 없는 상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정신질환이 없어도, 정신병이 없어도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냐라는 이제 논쟁들이 많이 왔었고요. WHO에서 2000년도 초반에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보는 이 정신건강의 정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보시면 너무 좀 지나치게 기준이 높은 수준의 정의입니다. 보통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데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또 일상적인 스트레스에도 대처하면서, 세 번째 특히 생산적이고 유익하게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가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비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 자녀들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성인들은 공동체에서 생산적이고 유익하게 어떤 기여를 하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죠. 그럼 이분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이번 세 번에 걸쳐서 코로나 우울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우울이 있어서 그 우울에 사로잡히고 눌려 있을 때 일을 못하게 되고 자꾸 주위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 저희 직장 동료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또 재택근무를 하면서 케어도 하고, 또 어느 병원에 집단 발병이 생기면 그 집단 발병 현장으로 바로 투입이 돼서 또 저녁마다 이제 자기 아기하고 이 얼굴로 줌이나 영상 통화를 하고 이러면서 낮에는 또 열심히 일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코로나 우울을 앓고 있다고 하지만 또 일부 원래 알고 있는 것보다 생산적이고 유익하게 일하지 못하는데, 그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결론은 내리진 않았는데 이거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지난 한 10년 전부터 있었고, 그 한 어떤 정신과 선생님이 세계 정신의학회에 다음과 같은 이제 정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이 제안이 억셉트 된 거는 아닌데, 그 정신 건강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돌려볼 수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립니다. 이거는 개인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내부 균형 상태로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 요새 뭐죠? 그 엠번빵 뭐 이렇게 성폭력 있고
텔레그램이 있었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엠번방에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냐? 정신 건강도 없고 돈도 무지 많이 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냐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회의 가치와 조화를 전혀 이루지 않았죠. 자기의 능력은 최대한 활용을 했지만 사회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능력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하지 않는 그런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 사랑부 지체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참 이분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1년 한 4개월째 얼굴을 못 보고 인터넷으로만 제가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내일 다음 주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막 예배 드리다가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아니면 저하고 갈등 있는 사람 이야기도 막 하게 되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생각을 하고 막 우리 아이의 미래와 장래에 대한 걱정도 할 때도 있고 또 저희 건강에 대한 얘기도 했다가 또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마음 지체들 중에는 환청을 계속 들어요. 거기서 예배드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나와서 목사님 옆에서 소리를 질러라고 지시하는데도 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비록 병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진짜 흠없이 깨끗한 게 구별된 성도로 주님께서 칭찬하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예배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환청을 듣지만 그 다음에 순모임을 할 때 보면은 자기보다 더 세상적으로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해 주기도 하고 말씀을 인용해서 교제를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들입니다. 단지 환청이 들린다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아니면 내가 지금 우울하다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의에 따라서 사회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며 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 건강을 이루는 요소들은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를 생각하고 이런 인지적인 기능과 또 사회 기술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기능들이 있고 두 번째로 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기능하도록 하는 요소가 있고 마지막으로 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렇게 4가지가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여러분들도 내 정신 건강을 이루는 이 4가지 중에 어떤 게 요새 혹시나 나쁜 게 있는지 어떤 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신 건강을 구성하는 이 4가지의 요소들 중에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정신질환으로 인해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 부족하고 원래는 안 그랬는데 변화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고치는 것이 이제 정신과의 치료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 정신 건강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정신 건강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거는 암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암, 어, 암 환자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보편 이 예방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국가 검진을 받고 또 2년에 한 번씩 특별 검진을 받게 돼 있는데 이거는 모든 국민들한테 다 그냥 보편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먹지 마세요. 뭐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계단을 올라가세요. 이런 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 방에 계신 많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예방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제 살이 쪘고 또 고혈압이 있고 또 고지혈증이 있어요. 살이 찌면서 그런 합병증이 생겼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혈관의 문제나 암의 고위험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몇 년에 한 번씩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주 뭐 대장암 검사와 위암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간 기능 검사도 하고 초음파를 보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죠. 그게 이제 선택적 예방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위험 요인이 많을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시적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암을 앓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번 암을 앓았으니까 당신은 이제 죽을 때까지 암 자주 걸릴 테니 예방적인 노력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죠. 가족이 엄마가 만약에 유방암에 걸렸으니까 자녀의 유방암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텐데 더 조심하시라고 권고를 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어떤 특정한 그룹에 대한 이 지정된 집단에 대한 예방을 할 때 지시적 예방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신과에서도 보편적 예방, 선택적 예방, 지시적 예방으로 나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강의들,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십시다 이런 것들은 보편적 예방이고 두 번째로 선택적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요새 내가 실직을 했어요. 요새 내가 그 특별고용인인데 요새 경기가 너무 어렵고 또 뭐 뭐지 재난보험 보상금도 잘 못 받아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우울증이 잘 생길 수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잘 생길 수 있고 또 자살의 유혹도 강해질 수 있어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선택적 예방에 해당이 되고요. 질시적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 우울증이 있는데 우리 형제가 몇 년 전에 작년에 자살을 했어요. 이런 아주 위험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동원이 됩니다. 이런 예방을 하는데 예방을 하다가 병이 생기면 진짜 우울증이라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치료의 대상이 되는 증상들 아니면 치료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 진단을 내리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단에 맞게 표준 치료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치료입니다. 그래서 예방에서 치료로 이행이 됐고요. 또 치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울증 치료를 하는데 자꾸 약을 먹는 게 내가 힘드니까 어떤 분은 술을 먹고 잡니다. 마음이 편해진다고 좀 더 술을 마시기도 해요. 그럴 때는 다시 치료해서 이 예방으로 주치의가 개입을 해서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해주고 알코올에 대한 뭐 치료들을 프로그램들을 또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치료와 예방이 이제 같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증상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바로 끊는 게 아니라 치료를 계속해서 한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악화나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9개월 뒤에 약을 다 끊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그 사이 좋아지면서는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보완을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재활치료입니다. 마치 뼈가 제가 이제 이렇게 손가락이 지금 이제 골절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가끔씩 벗고 좀 조금씩 뭐 만지면
아직은 시큰거리고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고정을 한 채로 계속 두면은 편하긴 한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면 제 미세한 근육들이 다 마릅니다. 다 위축이 돼서 그때는 진짜 제가 아주 섬세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 근육들이 기능을 못해서 심지어 젓가락질도 못해서 그거를 하지 않도록 무슨 잼잼도 같은 이런 공도 만지면서 근육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재활 프로그램인데 마음 건강에 있어서도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재활 프로그램이 치료를 받고 나서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써놨는데 건강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예방과 치료 관리가 서로 순차적으로 또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아유 정신과 다니면 이 치료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빠지고 싶은데 대신에 나는 그냥 예방과 관리만 할게요 라고 하면은 어느 하나가 빠지면 정신건강에 연속성 안에서 결손이 생겨서 결국은 정신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신과에서는 어떻게 환자가 왔을 때 하는지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로 환자가 오면 이제 진단과 평가를 합니다. 뭐 어려운 마음을 결심을 하고 정신과에 오게 되는데 저희가 크게 비구조화된 면담을 통해서 이런 환자의 지금 문제들과 어떤 어려움이 일상생활에서 있는지, 기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기왕력과 환자의 가족력들, 정신과적인 가족력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정신상태 검사라는 걸 합니다. 정신상태 검사는 상당히 자세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1년 차 때 30년 전에는 어, 이 제가 제대로 면담을 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걸렸어요. 환자의 정신상태 검사를 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환자를 보고 뭐 그때만큼 자세하지는 못해도 얼추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려서 얻는 면담의 이런 정확성이나 정보의 양보다 10분, 15분 동안 해서 얻는 면담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정신상태 검사가 다 달라집니다. 충분히 협조가 되고 자기에 대한 표현을 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환자들은 1시간을 앉아서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막 환청도 들리고 막 자신을 해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초창기에는 그런 면담을 다 생략하고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증상들만 체크하고 진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이제 저희가 WHO에서 만든 ICD-10이라는 진단 기준이나 미국 정신과 의사회에서 만든 진단 매뉴얼을 가지고 이제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세워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실제로 와서 묻는 게 아니 선생님 면담을 하는데 무슨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안 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또 가족들이 다 오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부터 엄마가 한 70살 됐는데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 얘기부터 다 하시고 환자는 지금 한 50 정도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다 하세요. 이게 참고가 될 것 같다고. 그럼 이제 제가 만류를 합니다. 지금 그런 거가 필요 없고 일단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왜 병원에 왔는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를 먼저 집중을 해서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미처 제가 체크를 못하는 이 환자의 특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무의식적인 반응들은 잘 처음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리 검사를 통해서 무의식적 반응들을 좀 보거나 성격의 유형들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게 만약에 이 환자분은
무슨 약물 연구, 새로운 약물 개발의 어떤 후보다. 그럴 때에는 이제 구조화된 진단 평가를 통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제가 내린 진단이나 30년 전에 제가 내린 진단이 다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내리는 진단이나 저희 병원에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환자를 보고 하는 진단이나 다르지 않아야 되고, 또 서울대학교에 계신 다른 교수님이나 연세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도 진단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쓰는 진단 평가가 따로 있고, 이 평가는 한 3시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임상에서는 안 씁니다. 이거를 쓰는 거는 가급적 권해드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3시간씩 환자분이 감당을 할 수가 없고, 그 시간에 환자의 이야기를 더 듣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 이제 설문 도구들을 씁니다. 무슨 스케일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들을 매겨서 몇 점 이상이면, 지난번에 저하고 간단하게 했었죠. 몇 점 이상이면 뭐 우울증이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쓰거나, 두 번째로 정신과 선생님들 중에 환자들을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또 임상심리학자들이나 정신보건 전문 요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그 질문지를 보고 이런 질문들을 빠뜨리지 말라고 만든 질문인데, 그게 마치 환자를 전체를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자살 예방이 이 전공이어서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보는데, 그 환자가 만약에 제가 치료하는 동안에 사망을 했다, 자살로 돌아가셨다 했을 때 이 환자가 몇 점이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보호가 안 돼요. 오히려 그 환자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고 기록해 놓고, 이 환자의 자살 위험이 몇 점이 아니라 이런 특징이 있어서 개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리검사나 구조화된 진단평가나 각종 설문 도구는 이 비구조화된 면담에서 환자의 모습들이 충분히 다 짧은 시간에 안 나오니까 보완하는 보조적인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 보조 역할이 주된 역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일부러 써놨지만, 과거가 아닌 현재 지금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정신과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지금 내가 어떻게 곤란을 겪고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지, 기억도 안 나는 5살, 4살, 3살 때에 학대받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남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만나면은 쭉 그 대개 남편의 나쁜 점, 어떤 아주머니 같은 경우 시어머니의 나쁜 점, 우리 아이들의 나쁜 점 얘기만 하고 자기 얘기는 다 빼요. 이러면은 저는 그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꼭 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 다음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심리검사에서 몇 가지 이제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뭐 보시면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자꾸 심리검사를 시험 공부하듯이 봅니다. 100점은 없는데 대부분 막 100점 맞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서 막 시간을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실 거 없이 캐주얼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아, 내가 이렇게 쓰면 우리 저 검사하는 저 임상심리학자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자료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때 어떤 분이 이제 MMPI를 얘기를 하셨는데, MMPI는 이제 성격들을 보고 현재 내 임상 상태를 보는데 도움은 되는데, MMPI를 해서 하는 1시간 걸려서 하는 거나 아까 말씀드린 15분 내에 평가하는 거나 거의 양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어떤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심각한 상태에서 MMPI를 하면은 오염이 됩니다.
임상적인 증상에 의해서 내 성격이 마치 그런 것처럼 오염이 될 수 있어서 좋아지고 나서 반드시 다시 해봐야지 내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우울증이 심각할 때 억지로 환자들을 검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희 전공의들한테 환자를 볼 때 환자가 지금 힘들 때는 그 증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집중을 하게 하지 검사하는데 너무 짐 빼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환자가 무슨 모습을 하고 있고 가족들이 그 환자에 대해서 친구들이 그 환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또 환자가 본인이 자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정신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신치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아까도 이제 저한테 와서 제가 전에 외래를 볼 때에도 저한테 와서 이제 이런 정신치료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신치료는 일단 목적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는 환자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정서적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치료자가 환자와 같이 작업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지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학자나 치료자가 벗어나게 벗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특히 그 양들의 침묵이나 뭐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정신과 의사를 너무 신격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아내가 저하고 결혼할 때 정신과 의사라고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 1시간 동안 가만히 끄덕이고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말을 못하나 뭐 이렇게 왜 이러지 그랬더니 제가 정신과 의사라서 저랑 얘기하면 금방 파악이 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아내가 1시간을 얘기해도 저도 그냥 다른 남편하고 똑같습니다. 못 알아들을 때는 진짜 못 알아듣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눈치 못 채거든요. 잠깐 벗어났지만 정서적 고통에서 벗어날 때 환자가 주어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어라는 거, 1인칭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삶에 대한 문제들의 해결 방법이나 대안을 찾는 것도 여러분들입니다. 정신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대안을 찾도록 정신과 의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환자들도 있어요. 가끔 환자들 중에 제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병적 상태에서 막 좋아질 때에는 환자가 현실 검증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서운 현실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는 제가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아니면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의 장단점을 같이 찾아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녀를 어린 우리 아이를 키우듯 안내를 하듯 개입하는 경우는 있는데 보통 일상적인 건강한 성인들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금 힘든 분들한테는 본인이 찾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세 번째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신치료에서 자, 지금부터 이제 내가 선생님하고 저하고 정신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오늘 보니까 뭐 표정이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은데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정신치료고 면담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지적 정신치료의 방법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끊임없이 환자의 표정, 환자의 말투, 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제 뭐 예전에 입력되어 있던 환자에 대한 상황과 그림과 계속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매칭을 시켜보고 그 갭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죠.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이미 앞에 간 상황부터 정신치료적 기법이 여러분들한테 적용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한테 가서 면담을 할 때 막 10분, 15분, 1시간씩 면담하고 싶은데 안 들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아마 여러분들도 정신과에 오면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거는 상당히 좀 죄송한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1시간을 면담을 정신과 선생님이 하는 분도 있어요. 또 1시간 하면은 면담료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됩니다. 어떤 분은 10분만 면담을 하도록 면담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 10분도 못 견디는 분이 있고 1시간 이라고 했을 때 과잉 진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선생님이 나와 맞는지 틀리는지는 나를 위해서 1시간을 썼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경청을 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정서적 고통을 잘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처한 삶의 문제를 잘 알고 있고 내가 왜 실패를 하는지를 내가 쓰는 방법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건지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나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들을 이미 캐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들을 여러분들이 면담하면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없구나를 잘 느끼시잖아요. 정신과 선생님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는 선생님한테 굳이 갈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레지던트 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친구와 대화하는 것과 정신치료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일단 당연한 거는 친구도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고 또 조언이 가능하죠. 하지만 정신과 선생님은 일단 임상심리학자라든지 정신과 의사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관계는 우정에 기반한 게 아니라 공식적인 계약 관계입니다.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 정기적인 그 약속 시간에만 만나요. 친구는 아무 때나 전화해서 아무개야 우리 지금 보자 너 시간 있니? 뭐 이러고 그냥 바로 우리가 연락할 수도 있고 수다도 떨 수 있죠. 근데 정신과 선생님은 또 임상심리학자나 또 상담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은 내가 원할 때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도 막 하고 싶어요. 저한테도 실제로 환자들이 전이가 형성이 된다면은 저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아내에 대해서 막 묻고 선물도 갖다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선물을 받을 수도 없고 철저하게 저의 관심사는 그 환자의 욕구에 환자의 치료에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가서 만나자 이런 거는 절대로 이 직업 윤리를 해치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 되게 유명한 탤런트를 무슨 양극성 장애라고 자기 본인 SNS에 올렸고 또 여자 환자들을 성추행하고 뭐 이래서 법적인 문제가 되셨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 텔레비전에도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던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환자하고
진료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만났습니다. 저한테도 가끔씩 환자들이 이 자리가 아니라 뭐 나가서 다른 데서 카페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뭐 식사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게 친구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정신치료는 전문가가 하는 거라서 그 선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들만 잠깐 소개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지지적 정신치료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시면은 어, 선생님들이 이게 치료인가 면담인가 진찰인가 한 10분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뭐 좋은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면담 같지도 않고 뭐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지적 정신치료의 한 형태예요. 환자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 그 레질리언스라고 2주 전, 벌써 이제 2주나 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회복력의 자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원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뭐 기억력이 되게 좋은 분이 있어요. 감정 표현은 잘 못하는데 기억력은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 환자분한테는 뭐 몇 주 전에 내가 입었던 옷까지 기억하고 또 그거를 상당히 밝은 식으로 상당히 내 기분이 좋게 아주 쿨한 톤으로 칭찬을 해줬는데, 어떻게 그런 걸 다 일일이 기억하고 상대방 기분 좋게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기분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당신이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환자분이 상대한테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관심을 더 갖고 나를 더 좋게 편하게 반응하는구나, 나를 좋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 자꾸 익숙하게 그걸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지적 정신치료의 한 사례이고요.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심각한 게 정신역동적 정신치료입니다. 이거는 무의식에서 시작된 불안이나 증상까지 탐색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환자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가능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평가를 심리검사를 통해서 하고, 정신과 선생님이 면담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씁니다. 잘못하면은 이거의 가장 큰 후유증은 치료적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아버지나 엄마로부터 학대당하거나 버림받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상실됐던 경험들이 치료자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경험이 돼서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완전히 증상이 어렸을 때에 고착됐던 퇴행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아무한테나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치료를 할 때는 상당히 10분, 15분이 아니라 보통 한 40분 이상씩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해야 되고, 반드시 펼쳐놨던, 헤집어놨던 무의식들을 그 40분 안에 잘 이렇게 다시 잘 다독여서 상처를 아물게 해줘야지 이 환자가 나가서 사고를 안 칩니다. 사고의 가장 무서운,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환자의 자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이 치료를 하다가 가끔씩 있습니다. 대신에 이 치료를 하면은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내 삶의 나쁜 패턴들이 바뀔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내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선택을 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거보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정신분석입니다. 이거는 무의식 세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주로 꿈을 다루고 전이와 저항을 해석하고 자유연상이라는 기법을 쓰게 되는데, 이거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도 아주 극소수만
이 분석 치료 기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1년에 그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텐데 주 2, 3회에 어떤 선생님은 15년에서 20년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씩 15년째 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이게 분석입니다.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나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많이 사용하는 우울증에서 특별히 쓰는 게 대인관계 정신치료라는 건데,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과의 갈등이나 예를 들어 사회적인 역할의 변화, 어떤 사람은 실직이라든지 또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승진을 했다든지 이런 역할 변화로 인해서 삐그덕거리고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보통 3주에서 4주 안에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특화된 치료인데요. 예를 들면은 불안장애, 특히 그 비행공포증 환자들은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를 타자마자 이제 자 지금 이륙합니다, 출발합니다 이러고 이 뭐죠? 그 게이트 문이 딱 닫히고 윙 하면은 야 비행기가 올라가다가 이 비행기가 추락할 거야. 아니면 내가 거기서 숨이 멈춘 채로 죽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럼 그냥 그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어요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안을 일으키는 우울증을 일으키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생각을 캐치하고 그거를 다른 건강한 생각으로 교체해주는 치료가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이것도 전문가가 특별히 훈련된 정신과 선생님이나 또 심리학자들이 이제 치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집단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알코올 그 AA 모임, 익명성 단주 모임이나 도박 중독자들 모임, 뭐 약물 중독자들 모임과 같이 이렇게 영화에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알코올 중독자들끼리 의자 동그랗게 놓고 앉아 있고 거기서 뭐 나는 뭐 어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뭐 몇 주 참았습니다. 금주했더니 막 금주 배지도 주고 이런 드라마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치료자와 집단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고 서로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이 술을 끊을 수 있는 동기도 유발하고 정서적으로도 지지해주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망해서 슬픔에 빠져 있으면 같이들 안아주고 위로도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일어나는 치료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개되지 않은 다양한 것들이 또 있는데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조금 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운 기사로 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에 막상 가면 야 어떻게 하지? 나 무조건 입원시키는 거 아니야? 나 무조건 묶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는데요. 일단 정신과의 치료 방법은 아까 소개한 정신치료가 있고 약물 치료가 있고 또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하는 것들이 바로 정신건강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교육도 상당히 강한 치료적 효과가 있고 또 작업치료라는 게 있고 사회기술훈련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섞어서 이제 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런 치료들이 제공되는 또 치료 환경은 외래에서도 제공될 수 있어요. 외래는 그냥 여러분들 저 집에서 오늘 저 반차 내고 그 병원에 좀 갔다 와야 돼요. 이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오시는 거는 이제 외래 진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적인 응급 상황일 때, 예를 들어서 자살 위험이 높을 때, 공황 발작 증상, 불안 발작 증상이 있을 때, 막 누군가를 때리려고 공격하려고 할 때 이런 응급 상황에서 받는 진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원 치료가 있고 또 납병원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납병원은 옛날에는 장기 입원을 해서 다 낫고 퇴원시키려고 했는데 막 1년, 2년, 3년 입원하다 보면 퇴원해도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해서 다시 입원을 하게 되는 그런 회전문 현상 또는 사회적 입원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집에서 출퇴근해서 낮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병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병원의 형태가 이제 낙병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내에 재활시설들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정신과적 입원 치료가 이제 어떤 분들한테 필요한지, 이거는 교과서와 저의 철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서에는 외래통원 치료가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단절시키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활,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막지 않고 외래를 잠깐 다니면서 치료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교과서적인 겁니다. 첫 번째로 진단평가와 치료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하게 변경을 해야 될 때는 입원을 한 번쯤 생각을 정신과 선생님들은 합니다. 얼마 전에 저의 친척 어르신께서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으셨는데 알코올 병원에 입원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들을 쭉 듣고 나서 이거는 그냥 응급실로 가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혹시는 뇌에 뇌출혈이 있는 거 아닌지 금단 현상이 있는 건 아닌지 검사 좀 하자 이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환자분은 반대하고 막 저항을 하셨죠. 가서 다행히 뇌출혈이 빨리 발견돼서 수술 받고 지금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진단적 검사와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신과 증상이라고 해서 검사를 안 MRI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치료 계획이 이제 수립이 돼야 돼요. 그런 알코올 환자 같은 경우는 자꾸 나와서 또 퇴원하면 술을 드실 테니까 앞으로 금주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가족들은 이게 그냥 아니 남자는 술 한 잔 소주 한 병 마셔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 교육도 다 해야 되고 작전도 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입원한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약물의 조정이 필요하는데 특히 부작용이 예상될 때입니다. 어떤 정신과 약은 상당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표정도 무표정해지고 침도 흘릴 수도 있고 손이 막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아니면 미세하게 젓가락질이나 볼펜을 잡을 때 살살살살 떨리는 정도로 이런 미세한 떨림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차라리 저는 제 환자한테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약 깔끔하게 마치고 퇴원하자고 권고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 왜 이래? 정신과 약 먹네?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낙인을 피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의 조정이 필요할 때는 제가 권할 때가 있고 어떤 약은 또 생명에 위협이 가는 약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 약이 독작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 백신처럼 주사 맞으면 이 아나필락시스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듯이 정신과 약 중에도 어떤 약은 간 독성이 2, 3일 내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간 이식밖에 살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약을 조절을 해야 될 때, 그런 부작용들이 예상될 때는 입원을 권합니다. 세 번째로 자살 위험이 높고 아니면 건강과 신체적인 안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입원 치료를 반드시 권합니다. 자살 위험은 제가 한 25년 전에 자살 위험이 높아서 어떤 어르신을 입원을 시켰다가 제가 그때 그 아들 둘이 와서 엄청 구타를 했어요, 저를. 제 외래에서 우리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몬다고 입원을 왜 하냐고 하면서 정신없이 따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결국은 그 어르신이 집에 가셔서
제가 다 자살의 위험 사인들을 설명해 줬는데 뭐 욕만 실컷 하고 가셨는데 진짜 그런 식으로 평소에 안 알려주던 통장 비밀번호, 금고 비밀번호, 인감 도장 이런 거를 다 할머니한테 다 주시고 내 오늘 약 먹고 힘드니까 일찍 잘게 그냥 좀 안정이 됐어 이러고는 옥상 20층에서 떨어져서 사망하신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가족이 아무리 저를 때리거나 저를 욕해도 반드시 강권합니다. 자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이거는 한 사람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환자분들을 설득하면 환자분들이 스스로가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밥을 안 먹는 분들이 있으세요. 막 2주, 3주 신경성 거식증 때문에 안 먹는 분들이 있고 막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입원 치료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충동 공격성이 증가됐을 때 분노 조절이 안 될 때도 입원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외부로부터 일반적인 자극에도 환자가 못 견딜 때 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입원을 시킵니다. 근데 입원하면 혹시는 두 가지가 걱정될 겁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묶이고 교도소 같은데 철창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신건강복지법에 모든 입원 절차, 필요한 서류들이 다 법에 써 있고 그 법대로 하는지를 2주 내에 정신과 의사가 가서 한 번 보고 한 달 내에 또 다른 정신과 의사와 또 정신보건 요원이 공무원이 가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원 과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감독하고요. 환자분도 인권위원회에 그리고 법원에 바로 진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대로 치면 소원 수리함이 이렇게 다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입원 절차가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입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정신과를 다니는 거 아니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거를 우리 회사가 알 수도 있겠다. 또 보험회사가 알 수도 있겠다. 이래서 그게 겁이 나서 못 다니겠다. 못 다니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제가 링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 아니냐, 기업 채용에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또 공무원으로 채용되는데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병원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니냐인데 의무 기록은 의사 제가 제 환자 거를 검색할 때도 모두 다 로그온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이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목사님 소개로 뭐 누구 진료 기록 좀 봐주세요라고 그러면 제 주치의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치의만 자기 환자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진료를 보는 날이 아닌 다른 날 그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보는 것도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무서운 이슈고요. 두 번째로 이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간호사들은 제 면담 기록은 못 보고 제가 처방한 약이 무엇인지만 볼 수 있고 또 이 진료비가 얼마 나왔는지 볼 수 있고 약사들도 그냥 무슨 약이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분들은 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가 과잉 청구를 하는 거는 아닌지
병명과 약물에 대한 내용이 올라가서 심사를 받게는 돼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하고 이야기한 진료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나 기업체에서도 여러분들의 의무 기록은 정신과 기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내과에서 진료받은 기록, 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기록, 이런 모든 기록들은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고 여러분들이 뛰어와야지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정신과 기록은 기본적으로 그 의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다른 과의 진료 기록과 똑같이 받으면서 두 번째로 민감정보라고 해서 이거는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예민한 개인정보다 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유일하게 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데는 법원에서 이 환자를 진료 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이 나왔을 때 조회와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어떤 사람들도 볼 수 없어요. 마지막 하나,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위임장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생각 없이 다 동의하면 여러분들의 민감 정보를 그대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런 기록들도 보험회사 직원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임장을 작성하실 때는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이 공유를 하셔서 나오는 거지 절대로 물리적으로 누군가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이 약을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신분열병에서 쓰는 약인데 나는 우울증이라면서 내가 정신분열병도 아닌데 왜 이 약을 주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분열병 약도 우울증에서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증상적인 안정을 위해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거꾸로 정신분열병 환자들도 우울증 약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 약을 쓸 때 환자분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잘 듣고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정신과 약은 절대 끊을 수 없다. 중독된다. 그래서 약물 치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그 보건기구나 그다음에 미국 식품의약안전청에서 권고하는 우울증의 표준 치료는 경증, 아주 가벼운 우울증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신치료로도 가능한데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우울장애가 있을 진단이 되는 분들은 표준치료법이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같이 하는 거였습니다. 정신치료만 해서는 나을지도 않고 아픈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약물치료로 그 아픈 기간을 단축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거는 이제 정신분열병, 지금 조현병이라고 하는 질환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병 전에 이렇게 기능이 유지되다가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빨리 치료를 받으면 일상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성인기까지 기능이 점점 떨어질 때까지 치료를 안 받으면 이때 아무리 잘 치료를 해도 기능이 예전만큼 돌아가질 않습니다. 또 아무리 잘 치료를 해도 어떤 환자들은 점점 증상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제일 큰 숙제는 이렇게 증상이 떨어지는 요 시기와 치료가 시작되는 요 기간을 얼마나 빨리 단축시키느냐가 이 환자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서 환자들한테 설명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요, 반복해서 재발이 일어나면, 이렇게 재발이 자꾸 일어나면 점점 더 약물의 반응도 떨어져요. 처음에는 한 알로 치료하던 분이 나중에는 한 주먹만큼의 약을 먹어야지 간신히 좋아집니다. 아니면 먹으나 마나 할 때도 있어요. 두 번째로 재발이 반복되면 뇌 조직이 손상됩니다. 뇌 조직이 손상되는 건 회복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치료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학교도 못 다니게 되고 회사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결국은 사회적인 역할이 다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가족들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요. 사회 복귀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기능이 이렇게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떨어지는 20대, 30대 떨어지는 시기를 빨리 캐치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고 빨리 회복을 유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환자분들께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과 선생님들은 치료에 대한 정보와 신뢰를 갖도록 환자분을 계속 끊임없이 교육하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 이제 제가